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3, 박명수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분노와 배신, 그리고 각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똑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저는 45년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엔 말단 작업자로 시작해서 마지막엔 공장장까지 올라갔죠. 땀 흘려번 돈으로 딸을 키우고 퇴직금 1억을 모았습니다. 그 돈을 전부 딸과 사위에게 퍼줬습니다.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사업자금도 대주고. 근데 그들은 저를 치매 걸린 노인네 취급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걸 회수하겠다고. 쉽지는 않았습니다. 법적 싸움도 해야 했고 딸과의 의절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제 존엄을, 제 자존심을 되찾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1살에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중소기업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죠. 처음엔 조립 라인에서 볼트 조이는 일을 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아내와 갓난아기 은경이를 먹여 살려야 했거든요. 10년을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러다 반장이 됐고 또 10년 뒤엔 과장이 됐습니다. 45년 근속 끝에 공장장까지 올라갔어요. 평생을 한 회사에서 일한 겁니다. 공장장이 되고 나서도 저는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기계 상태 점검하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는지 확인했어요. 제 손으로 기계 만지고 제 눈으로 품질 확인했습니다. 그게 제 자부심이었어요. 68세에 정년퇴직했습니다. 회사에서 작은 파티를 열어줬어요. 사장님이 제 손을 잡고 그러더군요. 사장님이 따뜻하게, 박 공장장님 45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공장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날 퇴직금 통장을 받았습니다. 1억 200만 원. 45년 땀의 대가였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와 통장을 같이 봤어요. 둘 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가 울먹이며 여보, 우리 고생 끝났어요.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노후를 편하게 보내고 가끔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그런 평범한 행복을 꿈꿨어요. 하지만 그 꿈은 1년도 못 갔습니다. 퇴직하고 3개월 뒤였습니다. 딸 은경이가 남편 재훈이와 함께 찾아왔어요. 딸아이의 표정이 심각하더군요. 은경이가 조심스럽게 아빠, 엄마 우리 집 좀 사려고 해요. 전세 살다 보니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대출이 잘 안 나와서요. 사위 재훈이가 공손하게 말하더군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가 아파트 보증금으로 3억이 필요한데 2억은 대출받고 1억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꼭 갚겠습니다. 1억. 제 퇴직금 전액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안 된다는 신호였죠. 근데 은경이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딸 은경이가 울먹이면서 아빠, 우리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요. 재개발 들어간대요. 우리 아이들 학교도 옮겨야 하고. 아빠,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딸이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떠올랐고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도와주마. 아내가 놀라며 말리더라고요. 여보.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그날 밤 크게 싸웠어요.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 돈 한 푼도 못 돌려받을 거예요. 당신 45년 고생이 물거품 될 거라고요. 근데 저는 안 믿었습니다. 우리 딸이 그럴 리 없어. 사위도 괜찮은 애야 하면서요. 일주일 뒤 은경이 통장에 1억을 보냈습니다. 통장 잔고 200만 원. 45년이 한순간에 비워진 겁니다. 은경이는 기뻐했습니다. 전화해서 아빠 고마워요. 하더군요. 재훈이도 문자를 보냈어요. 장인어른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요. 근데 그게 마지막 감사 인사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경이네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한 번도 저희를 초대하지 않았어요.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안 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아내가 음식을 잔뜩 준비했는데 은경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엄마 미안해요. 올해는 시댁 가기로 했어요. 건강하세요. 아내는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억 준 게 아니라 딸을 판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더 큰 요구가 왔습니다. 사위 재훈이가 전화로 급하게 장인어른, 제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업자도 구했고 아이템도 좋아요. 근데 초기 자금이 5천만 원 필요해서요. 혹시 장인어른 명의로 대출 좀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대출? 내가? 네, 제 신용이 좀 안 좋아서요. 장인어른 명의로 받으시면 저희가 매달 이자 다 갚을게요. 절대 폐 안 끼쳐드립니다. 저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은경이가 전화를 바꿔봤더군요. 은경이가 애원하며 아빠, 재훈 오빠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번엔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아빠,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또 딸의 애원이었습니다. 저는 또 무너졌습니다. 제 명의로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제 연금을 담보로 잡혔어요. 월 이자 40만 원. 제 연금이 90만 원인데 절반이 이자로 나가는 겁니다. 처음 3개월은 재훈이가 이자를 냈습니다. 근데 4개월째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이자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가 제 연금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사업은 망했다고 했어요. 5천만 원은 그대로 증발했습니다. 저는 빚만 떠안았고 아내는 병이 났습니다. 스트레스로 당뇨가 악화됐어요. 그렇게 또 2년이나 흘렀습니다. 저는 73이 됐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자주 깜빡하는 일도 생겼어요. 어느 날 집에서 열쇠를 찾고 있었습니다. 분명 어디 뒀는데 기억이 안 나더군요. 한참을 찾다가 결국 아내한테 물었어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경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2년 만이었어요. 반가워서 문을 열었는데 뒤에 재훈이도 있더군요. 은경이가 무표정하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거실에 앉았는데 은경이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하더군요. 은경이가 사무적으로 무뚝뚝하게 아빠, 이거 서명 좀 해주세요.
재산 증여 동의서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재산, 무슨 재산? 우리한테 뭐가 남았다고? 사위 재훈이가 끼어들면서 장인어른, 이 집 말입니다.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나중에 상속세 아끼려면 지금 증여하는 게 유리하대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지금 당장 딸 이름으로 넘기라는 겁니다. 저의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은경아, 아빠는 아직 여기 살고 있어. 그리고 이 집은 너희 엄마랑 내 노후 보장이야. 이게 무슨 소리니? 은경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빠는 계속 여기 사시면 되잖아요. 명의만 제 걸로 바꾸는 거라고요. 나중에 아빠 돌아가시면 어차피 다 제 거예요. 왜 세금을 더 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죽기를 기다리는 건가 싶었어요. 안 된다. 절대 그건 못 해줘. 재훈이가 화를 내며 장인어른, 왜 그러세요? 저희가 당연히 받을 걸 미리 달라고 하는데 은경이가 외동딸이고 아내가 울며 소리쳤어요. 나가. 너희들 당장 나가. 그때 은경이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은경이가 살벌하게 아빠,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이번에 병원 가셨을 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인지 기능 검사 한번 받아보시라고 했잖아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다고요. 치매. 아빠가 나중에 치매 걸리면 이런 서류 처리 다 못하게 돼요. 그때 가면 재산도 묶이고 난리 나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정리하는 게 아빠한테도 좋은 거예요. 재훈이가 거들며 맞아요, 장인어른. 나중에 요양원 가시면 재산 관리 누가 해요? 지금 은경이한테 넘겨놓으면 나중에 편하잖아요. 요양원, 치매, 재산 관리,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망치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갑게 만들었어요. 나가. 당장 내 집에서. 은경이가 놀라며 네. 제가 더 크게 말했습니다. 나가라고 했어. 당장. 사위 재훈이가 화를 내며 장인어른, 우리 잘못이 뭐예요? 아버님 위해서 하는 얘긴데. 제가 고함 쳤습니다. 날 위해서? 내가 언제 치매 걸렸어? 내가 언제 요양원 간다고 했어? 너희가 내 집 빼앗으려는 거잖아. 문을 세게 닫으며 은경이와 재훈이를 내쫓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아내가 울먹이며 여보 괜찮아요?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감정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45년 동안 공장에서 피땀 흘려 모은 돈 전부 딸한테 줬는데 나한테 돌아온 건 뭐지? 치매 취급? 요양원 보내려는 계획?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명확해지더군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모든 걸 회수해야겠다. 법적으로라도 싸워야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단호하게 여보 소송할 거요. 은경이한테 준 돈 다 받아낼 거요. 아내가 놀라며 여보 그건 좀 친딸한테 어떻게.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친딸이 날 치매 취급했소.
내 집 빼앗으려고 했고 더 이상은 못 참겠소. 그날 바로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을 신청했어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어르신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해보면 주택 구입자금 1억 원, 사업자금 명목 대출 5천만 원, 총 1억 5천만 원이 나간 상황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전부 회수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증거가 있으신가요? 차용증이나 계약서 같은 거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없습니다. 다 그냥 줬습니다. 누가 딸한테 차용증을 받겠습니까? 그럼 어렵습니다만 이체 기록은 있으시죠? 네, 그건 다 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증여였다고 주장하면 법정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딸과 법정에서 싸운다. 상상만으로도 정말 끔찍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여보 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 굶어 죽어요. 그 애는 이미 우릴 버렸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굳혔습니다.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소송 준비해 주세요. 일주일 뒤 은경이와 재훈이에게 소장이 날아갔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1억 5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은경이한테서 전화가 미친 듯이 걸려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받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친딸한테 소송을 거세요? 우리 이렇게 살라고요? 아빠, 전화 좀 받아요.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첫 재판 날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은경이를 봤어요. 2년 만에 보는 딸이었습니다. 살이 빠져 있더군요. 은경이는 저를 보며 울었습니다. 재판장 앞에서도 울었어요. 재판부가 물었습니다. 피고 측 원고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장님,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마련을 위해 증여한 것입니다. 차용증도 없고 상환 약속도 없었습니다. 재판장님,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피고가 이자를 갚겠다고 한 문자 메시지 기록입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는 재훈이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장인어른 다음 달에 이자 2달치 갚겠습니다. 이자를 갚겠다는 건 빌렸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5천만 원 대출을 받아 피고 사위의 사업자금으로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증여라면 왜 원고가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까? 재판은 6개월 동안 4번이나 열렸습니다. 매번 딸 은경이와 마주쳐야 했어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1억 5천만 원 중 1억을 인정받았습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됐지만 그래도 이긴 겁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은경이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은경이가 울면서 아빠 만족하세요? 우리 집 팔아야 해요. 아이들 전학 가야 하고요. 아빠가 원하던 게 이거예요? 저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차갑게 너희가 원하던 게 뭐였어? 날 치매 취급하고
요양원 보내고 내 집 빼앗는 게 너희 계획이었잖아. 은경이가 가식적으로 흐느끼며 그건 아빠 위해서였어요. 날 위해서? 웃기지 마. 너희 위해서였지. 이제 그만 가. 볼 일도 없을 테니까. 은경이가 울면서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미안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사랑하는 딸의 공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판결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은경이네는 아파트를 매각했습니다. 제가 1억 준 그 집이요. 집값이 올라서 4억 5천에 팔렸다더군요. 그 돈에서 제 목 1억과 제 명의로 받았던 대출금 5천만 원, 그리고 밀린 이자 500만 원까지 총 1억 5,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뭔가 텅 빈 것 같았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가 여보 잘했어요. 당신 잘못 없어요. 아내 말이 맞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45년 공장에서 땀 흘려번 돈을 딸한테 줬을 뿐입니다. 치매 취급당하고 집 빼앗길 뻔했을 뿐입니다. 딸 은경이네 가족은 경기도 외곽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전세 2억짜리 집이래요. 아이들은 학교를 옮겼고요. 손주들 생각이 납니다. 큰 손주는 중학생, 작은 손주는 초등학생.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어요. 은경이가 차단했으니까요. 가끔 후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걸 그랬나? 소송까지 할 필요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만약 그때 집까지 빼앗겼으면 우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거리에 나앉았을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만약 제가 굴복했다면 지금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저 은경이네 눈치만 보며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날 이후 돈을 회수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딸 은경이와는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랑 산책하고 복지관 가서 친구들 만나고 저녁엔 TV 보면서 조용히 시간 보냅니다. 평범한 노년입니다. 가끔 은경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딸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 제 등에 엎여서 까르르 웃던 모습이요. 하지만 그건 옛날 은경이고 지금 은경이는 치매 취급한 사람이고 제 집을 빼앗으려 한 사람입니다. 제 선택이 옳았는지는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제 존엄을 지켰다는 것, 45년 공장 생활로 번 돈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가끔 깜빡한다고 그게 치매는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치매라 해도 존중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부모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희생하지도 마십시오. 선을 그으십시오. 분명하게.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 자식에게 돈 퍼주고 있지만 존중은 못 받고 계신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멈추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하십시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권리를 찾는 일입니다.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딸 은경이를 아직도 사랑합니다.
딸이니까요. 언젠가 그 애가 깨달을 수도 있겠죠.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때가 오면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저는 제 삶을 살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존엄하게. 은경아, 아빠는 내가 언젠가 날 이해해 주길 바란다. 아빠도 사람이라는 걸, 아빠한테도 자존심이 있다는 걸,